질서나 패턴, 구조를 파악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나 패턴을 파악을 못하더라도 그게 음악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예. 질서, 패턴 이런 게 없어도 또 음악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예. 어떤 이유로든지 주변 환경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을 만한 곳으로 들으시면 그것은 바로 존 케이지가 주장한 이 4분 33초와 관련된 메시지를 잘 이해를 하신 겁니다. 조금 더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거스트 러시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치시면은 들으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 보실 수 있어요. 히트 심포니.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굉장한 그 천재적인 음악적 그 재주가 있는 친구인데, 전통적인 그런 의미에서 음악적 천재이기도 하지만 존 케이지의 철학을 잘 터득한 사람입니다. 이 영화의 이 장면이야말로 바로 이 4분 33초와 관련한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전자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음악은 다른 말로 또 컴퓨터 음악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전자음악하고 컴퓨터 음악은요, 여러 가지 그 하위 범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전통적인 악기의 소리를 흉내내는 그런 전자음악의 한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흉내내기를 성공적으로 성공하면 그 흉내내기로부터 이제 창조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흉내내기는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피아노 소리를 흉내내는 겁니다. 피아노 소리를 흉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아노 소리를 녹음을 하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이 피아노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 음향학적인 특징이 있구나, 그걸 분석을 해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그대로 이제 되돌려서 피아노 소리를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 경우에 피아노라는 하드웨어가 없이 컴퓨터를 통해서 피아노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피아노뿐만이 아닙니다. 가야금 소리를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또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다 가능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들을 녹음할 수 있다면, 녹음해서 그 소리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지식은 그 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리들을 이제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흉내내는 것으로 그치느냐? 흉내내서 흉내낼 수 있으면 이번에는 그 흉내는 창조의 밑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피아노에 대한 지식이 있고 가야금의 지식이 있으면 그 두 가지 지식을 합치면 이제 피아노적이거나 가야금적인, 즉 피아노 느낌도 들지만 가야금 느낌도 드는 어떤 중간적 소리,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피아노와 가야금 중간적 소리뿐만이 아닙니다. 남성의 소리와 여성의 소리의 중간쯤 되는 소리, 또 호랑이의 소리와 코끼리 소리의 중간쯤 되는 소리, 모든 존재하는 A와 B 사이에 있을 A-B라고 할 만한 무엇이 있는지 다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A보다 더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것, B보다 더 절로 갈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피콜로보다 더 높은 소리, 피콜로는 관현악단, 서양의 관현악 악기 중 가장 높은 음을 내는 악기인데 피콜로보다 더 높은 소리를 낼 수 있고요. 또 가장 낮은 음을 내는 더블 베이스보다 더 낮은 소리를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은 피아노의 건반에 도가 있고 도샵이 있는데 사실은 도와 도샵 사이의 중간에도 음이 있거든요. 소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피아니스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피아니스트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이른바 전통적인 악기 혹은 역학적인 악기의 역학적 한계입니다. 모든 악기는 대단히 뛰어난 유연한 수용체이지만 기본적으로 역학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호랑이가 날
꾀꼬리는 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꾀꼬리는 바다에서 헤엄을 칠 수가 없습니다. 실제 꾀꼬리와 실제 호랑이는 그런 제약이 있죠. 하지만 가상의 호랑이와 가상의 꾀꼬리는 날 수도 있고 헤엄칠 수도 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실제 피아노에는 도와 도삽 사이에 음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피아노와 가야금의 중간쯤 되는 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튜바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 악기의 몸통에 첼로의 현이 달려있다면 이건 뭐냐 하면 모든 악기는요. 공명체와 진동체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인간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대가 진동체고 성대에서 처음에 나온 소리를 좀 더 멋들어지게 공명시켜주는 부분이 성도입니다. 예, 성대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바이올린에 이 몸통이 있고 줄이 있죠? 바이올린 위에 있는 네 가지 줄이 진동체고 그 진동체가 애초에 낸 소리 그 자체로는 절대 매혹적인 소리가 못 됩니다. 그 소리를 그 바이올린 몸통이 공명시켜서 예, 더 좋은 소리로 증폭시키고 이러저러한 마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예, 더 아름다운 매혹적인 바이올린 소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공명체가 있고 진동체가 있는데 현실의 바이올린의 몸통이 있고 그 위에 바이올린의 줄이 있어요. 첼로의 경우에는 첼로의 몸통, 첼로의 현. 그러나 가상적인 환경에서는 튜바의 몸통에 첼로 현이 달려있는 악기를 우리가 가상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첼로의 현이 진동해서 내는 소리가 튜바의 몸통에서 진동하고 공명함으로 해서 예, 또 어떤 매혹적이거나 더 괜찮은 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예, 컴퓨터 음악, 전자음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들려드렸는데 역시 아까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들려드리면 영화 파리넬리라는 영화의 한 노래입니다. 예,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카스트라토입니다. 카스트라토는 남성을 거세해서 여성적인 소리를 내는 것이죠. 예. 지금은 스스로 카스트라토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국가에서 카스트라토를 권장하지는 않겠죠. 예.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그것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절 이런 카스트라토가 있었었는데 아무튼 이 남성이 여성적인 소리를 냅니다. 지금 들으신 이 소리는 컴퓨터의 소리입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소리를 지금 컴퓨터가 만들어낸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히 아름다운 이 소리를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컴퓨터의 소리였다는 것을 아는 순간 성악가분들은 굉장히 겁을 먹어야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19세기의 노동자들이 기계 파괴 운동을 벌였든지 하는 것처럼 컴퓨터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이든지 아니면 좀 더 창조적인 방식으로 노래를 해야 될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악가들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연주가들의 입지가 사실은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들으시는 관현악의 소리들이 그게 피아노 소리가 실제로 피아노가 연주한 게 아닌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피아노곡을 작곡을 합니다. 피아니스트에게 연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공짜로 못합니다. 돈을 드려야 되고 부탁을 해야 되고 그분이 저를 굉장히 존경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또 성의를 다해서 연주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쉽습니다. 오케스트라에게 제가 제 작품 연주해달라고 부탁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앞에 있는 컴퓨터는 충실한 오케스트라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오늘 음악회가 7시에 있으면 오늘 6시까지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아노 음악을 제가 발표를 오늘 7시에 한다면 최소한 한 주나 2주 전에 악보를 넘겨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작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컴퓨터 음악을 한다면은 오늘 7시에 발표를 한다면 6시에까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작곡가들이 이런 컴퓨터를 선호하겠지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대중음악, 영화음악, 드라마 음악의 그 수많은 바이올린 소리, 피아노 소리 다 컴퓨터에서 나온 소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컴퓨터 음악, 전자음악은 어쿠스틱 음향을 지금 성공적으로 흉내내고 있고 그런 어쿠스틱 악기의 입지와 어쿠스틱 악기의 연주자의 입지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쿠스틱 음향, 즉 악음에 구속된 좁은 상상력을 해방시키고 그래서 이 책의 주제일 수 있는 새로운 음색과 소음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리의 세계는 그 이전의 세계는 불연속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속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의 소리의 세계에서는 호랑이의 소리와 사자의 소리가 분명히 구분이 되고 그 중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중간을 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연속적인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연속적인 소리를 왜 만들어내느냐? 연속적인 소리는 불연속적인 소리에 비해서 작곡가들에게 질서와 논리를 꿈꿀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음악적 개념과 사유를 혁명적으로 재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전자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리게티의 조직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리게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클러스터입니다. 여기 위에 악보를 보시면 이게 이제 도미솔, 얘는 이제 파라도, 도미솔, 파라도, 이건 화음입니다. 굉장히 많은 음악에서 이러한 화음들이 많이 쓰이지요. 고전 음악이나 대중음악이나 또 민중음악이나 많은 음악에서 이런 화음들이 많이 쓰입니다. 사람들에게 화음은 보편적인 음악의 재료로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클러스터라는 음향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재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클러스터는 이런 겁니다. 꽉 차 있습니다. 주어진 구간의 모든 음들을 이렇게 연주를 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클러스터가 됩니다. 이런 클러스터를 리게티라는 작곡가가 자신의 음악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리게티 이전까지는 모든 음악가들의 재료는 선율과 화음이었었습니다. 선율과 화음은 다시 개별 악음들의 연쇄와 직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도레미라는 개별 악음들을 시계열적으로 연쇄를 시키면 그게 선율이 되고 걔네들을 차곡차곡 쌓으면 화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악이 여태까지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너무 지겹다 이겁니다. 그 선율과 화음에 의한 예술적 가능성이 이제 고갈 소진되었다라고 판단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판단하고 여전히 선율과 화음에 의한 음악을 하는 분들도 계속 계십니다. 그분들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길을 가는 분들은 좀 더 복합적이고 복잡한 새로운 표현력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클러스터를 음악의 재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클러스터를 음악의 재료로 삼아서 음악을 만들면 그 클러스터는 시간의 축을 따라서 빚어지고 조각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자, 이게 클러스터면은 원래 이렇게 되는 클러스터가 있었다고 쳐보십시다. 직사각형 이런 클러스터가 있었는데 그 클러스터의 이 부분을 제가 잘라내는 겁니다. 이 부분 다 잘라낸 겁니다. 잘라냈습니다. 이런 걸 다 잘라낸 겁니다. 다 잘라냈습니다. 잘라내지 않은 좀 더 진한 부분 여기만 남은 겁니다. 남은 부분이 음악입니다. 잘라낸 부분은 음악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음향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잘라내서 결국은 빚어지고 조각되어져서 시간의 축을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는, 다양한 특성을 띠는 클러스터가 음악을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음악이 있습니다. 분위기들이라는 아트모스페어라는 1961년에 리게티의 작품이 있습니다. 복잡한 관현악적 클러스터가 처음은 아닙니다. 사용된 음악이고 이 음악에서는 음고, 음가, 리듬, 개별적 악기 음색 이런 음악의 모든 전통적 변수들이 청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을 들으면 거기서 바이올린 개별 어떤 바이올린 소리가 안 들리고 트럼펫 소리도 안 들리고 또 트럼펫이 호른이 내는 도라는 음도 안 들리고 이렇습니다. 이분음표도 안 들리고 뭉뚱그려진 어떤 음향 덩어리만 들립니다. 그런데 그 음향 덩어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조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청자는 이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음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개별적으로 듣기보다는 클러스터의 전체적 모습과 그 변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쉬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할 것은 그 쉬운 것입니다. 클러스터의 전체적 모습과 시간적 축을 따른 모습과 특성의 변화.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제 책의 주제인 소음입니다. 그 소음으로서의 클러스터의 다양한 음색의 음악적 제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 소개시켜 드리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직접 가셔서 이렇게 치시면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특이한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리게티라는 작곡가는 전자음악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 전자음악의 여러 기법들을 이 아트모스페르라는 분위기들이라는 작품은 전자음악이 아니에요. 전통 악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관현악곡입니다. 근데 전자음악의 여러 기법들을 이 관현악곡에 이용을 한 겁니다. 전자음악의 여러 기법들이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기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기법들은요 어쿠스틱 전통악기나 혹은 자연현상으로부터 힌트를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곡가들은 자연으로부터 또 그것으로부터 영향받은 어쿠스틱 악기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전자음악의 기법들로부터 작업을 하는데 그런 전자음악의 기법들을 리게티는 다시 어쿠스틱 악기에 의한 관현악곡 작곡에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게티 이전의 전자음악가들은 전자음악을 전자음악의 영역에서만 작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작곡가들은 전자음악 안 하는 사람들은 나 컴퓨터 잘 못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오케스트라 음악 혹은 기악 음악만 씁니다. 두 가지가 분리된 영역이었었는데 리게티는 두 가지를 통섭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영역에서 얻어진 생각을 이쪽의 영역에서 작품 창조를 하는 과정에서 응용을 한 겁니다. 사용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리게티의 창조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혁명가일 수 있는데 그래서 리게티 이전에 어느 음악가들도 많은 리게티 이전에 수많은 혁명가들이 있었습니다. 음악가들 중에서 혁명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혁명가라고 얘기한 것은 사회 조직을 정말 혁명을 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음악적인 생각을 정말로 그 이전까지 있어왔던 음악적인 생각을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은유적으로 혁명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리게티 말고도 혁명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말로 제대로 된 혁명가,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존 케이지도 혁명가일 수 있겠죠. 리게티의 경우도 아주 훌륭한 혁명가가 있었습니다. 독일과 유럽 음악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핵심적인 음악적 생각, 음고, 즉 음고 중심적인 음고가 잘 느껴지는 그런 악음을 이렇게 저렇게 손줄로 만들고 화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제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음고 중심적 세계관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이탈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음악에서는 이 사람의 바로 이 음악입니다. 이 사람의 다른 음악에서는 또 손율이나 이런 동기 이런 것들이 또 보여지기도 하는데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음악에서는 선율, 동기, 주제, 사건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없다는 것이 정말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악의 작품 제목이 분위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음향적, 음색적 상태들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위기들에 대한 작품 제목이 나온 거고요. 자, 이런 리게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리게티의 생각을 좀 더 발전시킨 사람들이 스펙트럼 음악가들인데요. 어제 제가 배음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 책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배음열의 물리적 근원은 복진동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피아노에 이 도라는 음만 딱 치더라도 사실은 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소리들이 다 나온다. 얘네들을 배음열이라고 그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배음열의 근거가 뭐냐면 제가 건반 하나만을 눌렀지만 그 건반이 단 한 번 진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복진동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복진동에 각각이 내는 소리들이 이 소리들인데 그 경우에 이 도가 65Hz라면 이 도는 130Hz고 솔은 195Hz. 이게 뭐냐면 65 곱하기 2가 130 곱하기 3이 195 곱하기 4가 26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해서 배음열이 되는 건데 자, 이런 배음열들을 인위적으로 전자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수학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낸다면 얘네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그게 부가합성이라는 전자음악의 한 기법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번에는 기악을 수단으로 해서 만들어내면 그게 스펙트럼 음악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하나하나 사인 곡선 이런 걸 통해서 이른바 정현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보다는 각각의 음들을 이제 오케스트라의 각각의 악기들이 연주를 하게 하면 그 소리들이 어우러지면 이제 스펙트럼이 되는 것이죠. 배음열은 이제 스펙트럼의 부분집합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스펙트럼 음악은 아무튼 전자음악으로서의
부가합성 기법을 관연하게 지평해서 실현시킨 것인데, 따라서 컴퓨터로 분석될 수 있는 어떤 소리도 이제는 컴퓨터를 통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관연학적으로도 재합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느냐? 과거의 작곡가들은 이런 일을 못했기 때문에 바다라는 교향시를 만들면, 그거는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바다 교향시를 만들어내면 그건 뭐냐면 작곡가의 임의적인 바다에 대한 묘사 혹은 표현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바다를 표현 내지는 묘사가 아니라 바다에서 나는 소리를 실제로 녹음한 다음에 그것을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음향 정보를 이번에 재료로 삼아서 그것을 오케스트라에게 연주를 하게 하면,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소리는 표현이나 묘사가 아니라 관연하기 재합성한 실제의 바닷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닷소리뿐만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음악은 A라는 소리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A가 B로 가고 B가 C로 가고 이렇게 시간적 축을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음악인데, 그러면 A는 바닷소리고 B는 기차소리고 C는 뭐라고 할까요? 호랑이의 소리라고 한다고 치면, 각각의 소리들을 컴퓨터로 잘 분석을 한다면 그 소리를 오케스트라로 재합성을 해내서 그걸 연주를 하면은 이 음악은 처음에는 바닷소리를 들려주는 음악이었다가 그것이 원래 전통음악에서는 어떤 선율이 나오고 그 선율이 다양하게 변화돼서 음악이 흘러가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음악은 처음에는 A라는 어떤 음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B라는 음향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C라는 음향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식으로 음악의 시간적 흐름을 메꿔나가는 그런 음악이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달라진 겁니다. 어떤 선율을 딱 만들어내고 그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머리를 감싸안고 왜 이렇게 선율이 안 만들어질까, 자책도 하고 술도 먹고 심지어는 마약도 먹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음악하는 분들은 이제 마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술도 안 드셔도 되고 아플 필요도 없습니다. 베를리오즈 같은 사람은 한 달 동안 아파갖고서 그 다음에 환상교향곡을 금방 또 만들어냈다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과거의 작곡가들은 영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술가들이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과학자와 같은 태도를 갖는 겁니다. 나에게 이 세상에서 굉장히 어떤 소리들이 있으면 관심이 있어요. 저 소리 좋네? 저 소리를 나는 알아야 되겠어. 과학자의 입장으로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음향 정보를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합니다. 과학자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그것을 오케스트라에게 그냥 맡깁니다. 이것은 예술가, 과거의 전통적인 예술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과학자의 모습과 많이 같죠. 많이 유사하죠. 예술가의 노선이 많이 바뀌어진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없는 것, 자연에 없는 것을 막 이렇게 마약을 먹거나 뭔가 고민을 하고 해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영감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식의 예술활동의 모든 것이었냐?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종류의 예술활동은 사실은 낭만주의 시대에 가장 전형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 이전 시대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할 만큼 과학적인 그런 예술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예술가적인 그런 것으로부터 좀 다를 수 있는 어떤 수많은 예술가상이 있었을 겁니다. 예술의 역사는 굉장히 길고요. 수많은 예술가상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좀 더 시각적으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잘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은유적으로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모리츠 에셔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하늘과 바다라는 작품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목판한데요. 여기는 새지요. 여기도 새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새의 모습이 조금씩 물고기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새에서 물고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바뀌는 것. 이런 그림이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런 물고기가 만약 어떤 소리를 낸다, 새들이 어떤 소리를 낸다, 그 물고기 소리를 녹음을 해서 그걸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새들이 내는 소리를 또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미술과 등가물일 수 있지 않을까. 은유적인 설명입니다.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같은 노선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종류의 스펙트럼 음악을 왜 하느냐? 풍요로운 음악을 하기 위함입니다. 풍요롭지 않은 음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전 음악가들은.
풍요롭지 않다는 건 이겁니다. 과거의 음악가들은 격자에 놓여있는 범주로서의 소리만을 갖고서 음악을 만들어 나갔다. 보호라는 의미 있으면 그거는 기보법이 있고 평균율 체계가 있어요. 제 책에서 기보법과 평균율에 대해서 많이 소개도 했고 또 비평적으로도 다루었습니다. 기보법과 평균율은 연속적인 음향을 전부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연속적인 음향을 이렇게 격자 단위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음악적 마음을 원래는 연속적일 수도 있었던 음악적 마음을 불연속화했던 것이 과거의 음악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수많은 아름답고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게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음악, 따지고 보면 불연속적 실체들의 조화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었던 이 스펙트럼 음악가들은 풍요로운 어떤 것을 위해서, 풍요로움의 다른 이름인 모호함과 융합을 추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스의 육상입니다. 네 작품들은 모호함과 융합의 이익을 위해 기획되었다. 그것은 소리의 배타적 범주로서의 선율, 다성부, 개별악기들의 음색, 그리고 리듬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소리의 차원들은 단지 독해를 위한 격자일 뿐이며 음악의 실체는 그것을 넘어서 있다. 음색의 음악을 단순한 콜라주를 넘어서는 조직화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스펙트럼 음악을 만들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것은 뭐냐면 리게티 음악의 극복입니다. 리게티 음악도 이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게티 음악은 단순한 콜라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콜라주는 부정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그 이전까지 많은 서양의 예술 음악가들은 음악이 어떤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감동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밑바닥에 어떤 논리가 있고 구조가 있고 패턴이 있다. 그런 논리와 구조와 패턴이 그 음악들을 예술적인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그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이기 위해서는 논리가 있어야 돼요.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리게티 음악은, 혁명가 리게티 음악은 과거의 것들을 다 부셔버렸지만 그 위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또 다른 멋들어진 대안으로서의 어떤 이런 것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완벽하게 성공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판을 스펙트럼 음악가들이 리게티를 비판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리게티 음악이 단순한 연결, 콜라주였다. 그러면 콜라주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아까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 과정에서 모종의 필연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음향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필연성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 고민들에 대해서 제 책에서 어느 정도는 또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이 장에 여기에서는 더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걸 통해서 음색 혹은 소음을 통해서 20세기 음악이 어떠한 새로운 기회를 보여줬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의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